우리 작년 그 기본과제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얘기 그리고 실천하는 인간 행태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보다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리빌딩하고 개조를 했을 때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지, 공간의 변화가 탄소 중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좀 접근하기 어려웠고 많이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저희는 22년도에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모형 연구를 했었고 현 시점에서 탄소중립과 도시에 대해서 연구진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보일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굉장히 기후 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탄소 중립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탄소 중립은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량이랑 흡수량의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탄소 중립 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 배출하는 그 배출량이랑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레 툰벨이라 불리시는데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일단 회사 자체에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도 이 페이퍼 타월을 쓰지 않고 소수수건을 활용하여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열심히 소등을 하고 다닙니다. 작은 역할이지만 그게 다 모이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비하는 거나 씀씀이는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로 타던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든지 쓰레기 재활용을 성실히 하고 우리 연구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개개인이 다루지 않고 있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있지 않나. 현재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이제 지구적으로는 이제 IPCC라고 하는 국제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지금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5도까지 이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 달성을 해야지 우리가 지구의 기후변화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고 하는 전략을 만들었고 그 전략을 또 각 지역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조직별로 탄소중립 전략을, 계획을 만들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시란 무엇이냐?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나 도시 안의 모든 시설들이 탄소중립에 초점이 맞춰져서 운영이 된다면 그 도시는 탄소중립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 그 탄소중립 도시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유럽 도시에서의 어떤 보행 친화 도시, 자전거 친화 도시, 그리고 에너지 전환 풍력을 활용한다든지 에너지 전환을 하거나 건물을 패시브한 하우징을 많이 짓고 또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고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거나 발전소의 역할을 했던 공공시설들을 새로운 녹색 건축으로 전환하는 전략들이 포함이 된 개념으로 탄소중립 도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물 단위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 녹색 건축센터에 있으십니까? 건물 부분에서도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건물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은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더 고효율 성능이나 시설 설비를 넣어서 이제 건물 계획을 하게 되고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내부에 보일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토 단위라든지 국가 단위나 어떤 지자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이제 도시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위에서는 전략들이나 연구들이 좀 많이 그동안 되었다. 그리고 건물 단위에서도 제도나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 연구보다는 그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살고 있는 이 생활권이라고 하는 공간 단위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연구가 좀 비어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수행을 하게 된 것이죠. 생활권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지, 어떤 고민들로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추출하셨는지. 생활권을 우리가 범위로 설정을 했을 때 외국에서 보행 도시라거나 어떤 커뮤니티 중심 도시들은 학교도 다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직장도 그 안에 있고 어떤 식료품이나 뭐 쇼핑이나 이런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400m에서 500m 사이 반경을 생활권이라고 보고 있고 파리의 15분 도시도 아마 그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도시에서 만들 때 이제 생활권을 많이 좀 고민해서 만드는데 그 규모도 봤을 때 한 500m에서 한 1km 사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 모형에 대한 크기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한 생활권 단위를 반경 600m의 규모로 정해서 모형을 이제 제작을 했죠. 모형 연구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유럽의 보행 중심의 도시들 파리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형태를 좀 굉장히 유심 있게 봤었고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하는 세종시를 저희 모형에 샘플로 넣어서 총 6개의 도시를 그렇게 가상의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되는 기본 모형을 이제 우리나라 신도시의 어떤 프로토타입들을 면밀히 봐서 어떤 하나의 생활권의 크기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 모형을 만들었죠. 모형 제작한 것들이 그 실제 도시들을 좀 많이 접목을 시켜서 유형들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도시들이 그 대상 도시들이 됐었나요? 첫 번째가 이제 고밀 복합형인데 이거는 뉴욕이랑 베이징을 이제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형 2는 중앙 집중형인데 이거는 세종시 5-2 생활권을 모델로 했고요. 모형 세 번째 모형인 분산형은 과천 택지개발지구를 모델로 했고 모형 4인 선형구조는 분당 순회 생활권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형인 모형 5는 프랑스 파리를 이제 모델로 했고 마지막 모형인 격자 기반 혼합형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게 뭐였었나요? 고밀 복합형에서 가장 순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밀 복합형은 우리나라 뭐 신도시나 이런 것들 사실 고밀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높은 그 타워형 건물을 짓고 저층부에는 넓은 이제 공원을 지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땅이 좁은 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제 개발 방식이에요. 저는 분석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고밀 압축형이 탄소 중립에서 생활권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라는 거였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도시 공간을 압축하고 밀도를 높일수록 통근거리, 통학거리나 아니면 직주 근접 생활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었거든요. 근데 생활권 단위로 끊었을 때는 그 개념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생활권 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양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들이 좀 많이 새로웠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적화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최적화가 된 걸까요? 탄소 배출량 산정을 다 해서 결국 이제 어떤 선형 모델이 탄소 흡수와 관련된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순 배출량이 가장 적게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계속 궁금증이 남는 건 그러면 정말 그 선형 모델이 배출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거나 어떤 그 생활권을 만들 때 선형으로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그 형태가 가장 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적화 모형은 조금 단순화시킨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로에 5개의 블럭, 세로에 5개의 블럭에서 25개의 블럭 도시 형태를 짰을 때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가장 배출량이 적게 나오느냐, 최적의 배치가 어떤 것인가를 도출하게 되었죠. 시나리오 구성은 크게 2가지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시나리오를 나누는 기준이 이동 행태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600m 이내에서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는 600m 이내든 아니든 모두 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당연히 두 번째 시나리오 모든 이동을 화석연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때 교통 부분에서 배출량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한 가운데에 가장 그 목적 통행이 많이 일어나는 상업 용도가 배치가 되고 그 주변으로 도밀 주거에 대한 배치 그리고 그 외곽으로 학교와 공공시설 그리고 저밀 주거가 배치됨으로써 교통 이동에 대한 배출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단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이제 그 최적화 모형을 만들었을 때에는 공원 녹지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공원 녹지 부분에서 흡수하는 그 양보다 실제 그 어떤 주거 지역으로 활용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양이 더 많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공원 녹지 부분에 대한 면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공간에서 공원 녹지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공원 녹지를 포함했을 때 최적화 모형을 조건으로 해서 한 번 다시 추가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좀 높게 나타나게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모형의 형태를 봤을 때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가 된 것으로 연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기본과제를 수행하면서 혹시 연구의 한계도 좋고 향후에 어떤 그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같이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 연구가 처음에 이제 박사님께서 제안서 보여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이제 흥미로워서 꼭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박사님 열심히 쫄라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표정이 동의하자. 실수였다. 제가 늘 우리 연구원의 툰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툰벨입니다. 문벨이라고. 계속 더 이 분야 연구에 대해서 정진하실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후속과제는 어떤? 수속 과제로 이제 드는 생각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제 그 도시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해보는 것도 좀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것 같은 경우는 가장 저변에 깔린 거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량 자체에 대해서 행태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기반에 깔려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바뀔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기술 발전 아니면 공간 재배치 그다음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이런 형태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정말 밑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노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껴 쓰고 절약하고 있는 게 확대가 된다면 개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탄소 중립을 알게 모르게 실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개개인이 다루지 않는 중간 영역이 있어요. 공유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이나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전략을 이런 곳에 직접 더 만들어줘야 된다.